생활과 윤리를 선택한 염강고등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생활과 윤리 이론 선생님입니다. 자, 1년 전은 아니지만 우리 1학년 때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을 선택할 때 어떤 마음이었나요? 뭐 할 게 없어서 또 많은 것들 중에서 많은 친구들이 쉽다고 해서 어떤 소문을 듣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중간고사 대비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친구들에게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또 도움이 되는 과목이 될까 고민을 깊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물론 다른 선생님들이나 과목에서도 노력을 하시겠지만 항상 배운 데에서만 출제를 하기로 또 결심을 했고요. 또 시험 보기 일주일 전이니만큼 같이 선생님하고 중요한 부분 복습하면서 여러분의 부담을 좀 줄여주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이렇게 찾아왔어요. 자, 교과서를 선생님이 페이지로 이제 가보자고 하는 곳으로 이동하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험 전주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러분의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선생님이 알려주는 부분을 정말 집중해서 듣고 반복해서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자, 교과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의 교과서 74페이지입니다. 칸트 우리 배웠죠? 의무론자였고요. 서양윤리 사상에서 첫 번째로 배웠던 사상가인데 이 생명윤리 단원에서 생명윤리와 관련된 주제로는 자살과 관련해서 칸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살을 찬성할까 반대할까? 물론 반대합니다. 자, 그 논증을 한번 이 원전 탐구를 통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이제 여기 1번과 2번이 있는데 뭐 두 가지로 칸트가 얘기하는 정언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는데 같이 선생님하고 밑줄 한번 가볼게요. 먼저 자살은 보편 법칙, 누구나에게 적용하는 법칙이 될 수 없다. 정언 명령 이렇게 말하죠. 너의 행위의 규칙이 너만의 행동할 규칙이 너의 의지에 의해 보편적 자연 법칙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행위하라. 근데 이런 해악이 잇따라 절망에까지 이르러 삶의 염증을 느낀 어떤 사람은 자신이 자살하는 것이 가령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어긋나는 일이 아닐까 하고 스스로 물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아, 나 자살을 하면 이거 나에 대한 의무,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어긋나는 것일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의 준칙은 그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결심하고 있어요. 나는 만약 생이 연장되는 기간에 쾌적함을 약속하기보다 오히려 해악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면 자기 사랑에서 차라리 생을 단축하는 것을 나의 원리로 삼는다 라는 것이죠. 말은 어렵지만 내가 지금 생을 연장하는 것보다 단축하는 것이 더 쾌적하다면 나는 단축하겠다라고 이것을 원리로 삼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한 가지 더 물어야 될 것은 과연 이 원리가 보편적, 선생님 보편적 나오면 누구나로 바꾸라고 했죠. 누구나에게 적용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 이렇게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알게 되는 바는 생을 촉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인데 살아있는 것을 증진시키는 것, 생을 촉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생을 파괴하는 것은 자연 법칙이 아니겠죠. 생을 파괴하는 것이 자연 법칙이라면 자연은 자기 자신과 모순을 일으키는 것이 되고요. 자연으로 존립하지 못할 것이고요. 그러므로 저 준칙은 보편적 자연 법칙이 될 수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시문은 자살이 보편 법칙이 될 수 없다는 칸트의 주장인데요. 삶의 염증을 느낀 사람이 자살을 하고자 하는 것은 삶을 점점점 올려야 하는 자연 법칙과 모순이 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누구나에게 자살을 하는 원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밑으로 내려서 두 번째는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살은요. 색깔을 바꿔볼게요. 목적 그 자체인 인간성의 이념과 양립할 수 없다. 우리 기억나나요? 인간을 수단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정언명령 공식. 내가 너 자신의 인격에서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 인간을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해야 되고요. 결코 하나 수단으로 대하지 않도록 그렇게 행동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살하려는 사람은요, 과연 자기의 행위가 목적 그 자체로서의 인간성의 이념과 양립할 수 있는가를 물을 것이에요. 만약 그가 힘겨운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라면 그는 자신의 인격을 죽을 때까지
견딜만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한낱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죠. 나는 언제 죽을 건데 그 죽기 전까지는 그냥 이렇게 생을 이어가려고만 하는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간은 물건이 아니므로. 이번에 고3 모의고사에 이런 표현이 나왔더라고요. 네, 인간은요 물건이 아니므로 한낱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면서요. 오히려 그의 모든 행위에서 항상 목적, 언제나 목적 그 자체로 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인격 안에서 인격에 대해 아무것도 처분할 수가 없으니 인간을 불구로 만들거나 훼손하거나 죽일 수 없다. 나는 그렇죠. 불구로 만들 수도 없고 훼손하는 것도 죽일 수도 없는 것이죠. 칸트의 이제 윤리 성인상학 정초라는 책에 나왔는데 이렇게 교과서에 원전 탐구라고 하는 페이지들이 있어요. 거기서는 생활관리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제 원전 이런 책들에서 그 주제별로 또 사상가별로 나오니까 여기를 같이 이렇게 읽어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또 여기 있는 내용들이 또 수능 특강에도 실리고 그런답니다. 제시문은 자살은 목적 그 자체인 인간성의 이념과 양립할 수 없다는 칸트의 주장이고요. 자살이 인격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인데 인간은 물건이 아니죠. 그래서 한낱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내용이 이제 쉽죠. 우리가 칸트라는 사상가를 이제 의무론, 정언명령, 그 다음에 동기가, 선인것 이런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나오는 다양한 주제들을 배우게 될 때 결론을 이제 스스로 연관지어서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칸트는 생활과 윤리를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계속 나오는 사상가고요. 지금부터 아마 다음 단원, 마지막 단원까지도 아마 잘 단원에 공부를 해놓으면 여러분이 적용하기 아주 좋은 사상가일 거예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머, 여러분. 선생님이 뒤로 넘어가서 다시 보니까 여기가 54페이지고요. 선생님이 이 전 영상을 찍을 때 뒤에 걸 먼저 찍어서 지금 여기 칸트가 74쪽인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여기가 54쪽이고요. 다시 74쪽으로 넘어가서 뒷장 보도록 할게요. 네, 교과서 74쪽에 있는 원전 탐구 마지막입니다. 자, 선생님이 수능 5번이 바로 그 성윤리 얘기했었죠. 그래서 여기 성윤리가 나와 있는 이제 보부아르의 이야기, 그리고 수능 6번이 가족윤리가 나왔던 이제 길리건의 이야기 이렇게 같이 한번 여기 원전 탐구에서 생명과 윤리 단원이죠. 이제 성윤리, 가족윤리 이야기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성주의 윤리학이라고 하는데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학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이름은 2명인데 보부아르라는 사람 그리고 길리건이라는 사람 2명입니다. 먼저 보부아르는 여성의 차별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남성과 여성이 왜 차별받는지 그래서 양성평등을 주장하고요. 배려윤리라는 것을 이제 만든 사람이 바로 길리건인데요. 이 사람은 여성의 도덕성 발달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남녀의 동등성을 밝힙니다. 어떻게 양성평등을 이제 주장하는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보부아르의 이야기. 우리는 여성으로서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 만들어진다. 이거 의미심장한 말인데 책 이름은 보부아르라는 사람의 제2의 성입니다. 남성은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특정한 성의 한 개체로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남성이라는 사실은 자명한 것이고 남녀 양성의 관계는 두 개의 전의의 관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성은 양극인 동시에 전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이라는 것에 남성이라는 것만 있다는 것이죠. 그간 프랑스어에서 남성을 뜻하는 이 단어는 동시에 인간을 가리키는 말이고 여성은 음극으로 간주돼서 이러한 개념 규정은 제한을 의미합니다. 남자는 전체라고 했는데 여성은 제한이네요.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2의 성을 이제 여성으로 보는 것이죠. 뭔가 남성보다 부족한 존재, 열등한 존재. 그래서 문화적, 사회적으로 여성의 역할이나 이미지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시문은 남녀 불평등을 지적하는 보부아르의 글이고요. 여성의 성 정체성은 자연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학습되고 사회적으로 할당된 지위로서 사람들한테 내면화된 것. 여성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규정 지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밑으로 내려와서 길리건의 이야기. 네, 현재까지 살아계십니다. 네, 여기 길리건의 이야기. 네, 볼게요. 선생님이 수능 특강에서도 이제 나누어 줬는데 그 수능 특강 자료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교과서에서는 이제 길리건을 요 말은 우리 외워야 될 것 같아요. 그 길리건은 배려, 윤리를 이제 주장하는 사람 두 명인데 나딩스라는 사람과 길리건 이렇게 두 명입니다. 길리건을 먼저 외우고 나딩스를 나중에 외워도 되는데 여러분 의무론, 공리주의, 덕윤리 이렇게 앞에 땡땡윤리, 땡땡윤리 하는 것들 외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배려윤리도 이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배려윤리를 이야기한 사람, 길리건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고요. 먼저 길리건은 어떻게 말하냐면 여성의 도덕성 발달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배려의 관점. 그러니까 도덕성을 발달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이렇게 아기로 태어나서 어른으로 성장해 갈 때 그때 여성과 남성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여성은 배려의 관점에서 도덕성을 발달시켜 나간다. 맞는 것 같은지 한번 볼게요. 남성과 여성은 도덕적 딜레마 상황, 딜레마라는 거는 그 어떤 걸 선택해도 나쁜 결과로 가게 될 때 그런 것들을 도덕적 딜레마라고 하는데 남성은 권리 혹은 정의의 관점에서 여성은 배려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인정하는 진리 또한 상반됩니다. 남성은 독립을 좋아하고요. 여성은 친밀감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남성과 여성은 이러한 상이한 관점을 갖고 있으면서 두 개의 다른 도덕성이 반영되어 있는데 다른 도덕성, 독립은 권리, 정의의 윤리에 의해서 정당화되고 친밀은 배려의 윤리에 의해서 지지됩니다. 권리 혹은 정의의 윤리에서 중요한 것은 공정한 것. 우리 기억나나요? 의무론, 공리주의, 덕윤리 전부 다 남자 학자들이었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사람들에게 정의로움, 무엇이 선인가, 무엇이 공정한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논의했잖아요. 근데 배려윤리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려윤리는 공감과 배려의 전제 조건인 이해심, 그러니까 관계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이제 공감과 배려를 실천하는 것, 이해심을 토대를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성의 도덕성 발달을 남성적 기준으로 측정하면서 다른 진리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무시하는 관점은 한계가 있습니다. 길리건의 다른 목소리로, 여기서 다른 목소리는 당연히 여성의 목소리겠죠? 여성의 도덕성 발달의 특징을 기술한 것이고요. 길리건은 도덕성이 남성은 정의, 그리고 여성은 배려의 관점에서 따로따로 다르게 발달을 한다고 합니다. 다른 목소리로. 따라서 여성의 도덕성 발달을 남성적 기준으로 측정해서 남성보다 열등하거나 덜 성숙하다고 판단하고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또 내려서 남성과 구별되는 또 다른 의미의 도덕성 발달로 인식해야 된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남성과 여성을 이제 구분 짓는 것이나 상호 배타적으로 적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구분은 좀 말이 모호하니까 선생님 지울게요. 배타적으로 바라보고 서로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틀리고요. 남성과 여성은 서로 상호 이러한 도덕성이 다르다는 것을 서로 이해한다면 상호 보완적 관계, 서로 의존하는 관계, 남성과 여성의 도덕성 발달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고요. 지난 시간에 나눠준 그 수능 특강 자료에 하얀색 종이 있잖아요. 선생님이 가족 윤리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해 준 거 그거 뒷장을 보시면 요 길리건의 이야기가 짧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필기하면서 읽어보면서 공부하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어요.